만복사 저포기.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작가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의 첫 번째 이야기, 만복사 저포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귀신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전라도 남원 땅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의 봄밤, 전라도 남원. 만복사라는 큰 절이 있었습니다. 만복, 즉 온갖 복이 가득한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 한쪽 구석의 낡고 좁은 방에 전혀 복스럽지 않아 보이는 청년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양생.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결혼도 못하고 친구도 없이 절간 구석방에서 혼자 책이나 읽으며 사는 청년이었죠. 3월의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달이 둥실 떠오르고 절 마당의 배나무에 하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밤은 아름다웠지만 혼자 보는 봄밤은 더 쓸쓸하죠. 양생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달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신세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구나. 양생이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백꽃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순간 양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밖에는 쓸쓸한 배나무 한 그루. 잠 못 드는 달 밝은 밤에 나 홀로 창가에 외로이 누워있네. 님은 어디서 퉁소를 불고 있을까? 물총새는 외로이 날아가고 짝없는 원앙은 홀로 물에서 노는데 가엾은 내 마음은 그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없는 절간에 양생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백꽃 한 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를 얻고 싶으냐? 곧 만나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거긴 누구요? 양생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 쓸쓸하던 봄밤이 갑자기 설레는 봄밤으로 바뀌었습니다. 하하,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들으셨구나. 어서 날이 밝아야 할 텐데 오늘은 눈이 안 감기겠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습니다. 남원에서는 해마다 이날이 되면 온 마을 남녀노소가 만복사로 몰려들어 향불을 피우고 탑을 돌고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특히 젊은 처녀 총각들이 많이 모였죠. 왜냐고요? 이날 만복사에서 빌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만복사는 온통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향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처녀들의 고운 치마 저고리가 봄꽃처럼 흐드러졌으며 총각들은 짐짓 모른 척하면서도 두 눈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런데 양생은 이날 절에 구경을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양생에게는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고 법당 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자 양생은 살그머니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 안에는 커다란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양생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저포. 저포란 나무로 만든 주사위 같은 것입니다. 던져서 숫자가 크게 나오는 쪽이 이기는 놀이죠. 지금으로 치면 주사위 도박쯤 됩니다. 그런데 양생이 그걸 부처님 앞에서 꺼낸 겁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 부처님과 내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포놀이입니다. 만약 제가 지면 제가 부처님께 석 달 열흘, 즉 100일 동안 불공을 올리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심을 다해서요. 하지만 만약 부처님이 지시면 제 소원인 예쁜 신부감을 얻게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 던지는 건 부처님 몫입니다. 저포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탁!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양생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부처님 숫자는 이것이로군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양생이 힘껏 저포를 던졌습니다. 또르르르. 저포가 굴러가다 멈췄습니다. 양생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겼다. 제가 이겼습니다. 부처님, 공정한 승부였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신부감을 구해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을 굳게 믿사옵니다. 양생은 불상 뒤로 돌아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양생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양생은 불상 뒤에 쪼그리고 앉아 조금씩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법당 문이 삐걱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양생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속으로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처녀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양생은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흰 도자기처럼 맑은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올렸고 눈은 가을 호수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양생이 지금껏 절에서 마을에서 수도 없이 봐온 여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처녀는 양생이 숨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고운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불상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리더니 처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처로운지 양생은 불상 뒤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다 참다. 양생이 불상 뒤에서 불쑥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뉘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어 이리 슬피 우시오? 처녀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구세요? 양생이 황급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겁주려 한 게 아니에요. 아가씨가 어찌나 슬피 우시는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처녀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양생을 바라봤습니다. 양생은 처녀가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양생은 얼른 불상 앞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건 양생이 벌써 읽고 있었습니다. 양생이 처녀의 소원 글을 읽었습니다. 부처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몇 해 전 왜구가 쳐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곡식이며 재산을 빼앗아 갔답니다. 백성들은 왜구를 피해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는 몸이 약해 멀리 도망갈 수 없어 골방에 숨어 있어야 했지요. 다행히 외놈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난에서 돌아오신 부모님께서 깊은 산골에 작은 초가집을 하나 구해주시며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깊은 산골에 가서 산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답니다.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지는 꽃만 봐도 눈물이 난답니다. 부처님, 부디
좋은 낭군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양생이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왜구는 일본에서 건너온 해적들입니다. 배를 타고 조선 해안가로 쳐들어와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죠. 이 처녀도 그 전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산골에서 혼자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생이 처녀를 바라봤습니다. 처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에 혼자 여기까지 오셨어? 귀신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도련님처럼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왔어요. 아니, 그걸 어찌 아시오? 사실 나도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었는데 서로 마음이 통했네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봄밤의 등잔불이 두 사람 사이를 포근하게 밝혔습니다. 양생의 가슴이 또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아가씨, 이렇게 아가씨를 만나고 보니 아무래도 우리 인연이 깊은가 보. 제가 머무는 방이 가깝습니다. 그러니 제 방으로 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는 게 어떻겠소? 처녀가 잠시 양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생은 처녀를 자신이 묵는 구석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죠. 양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씨는 남원 사람이시오? 예, 남원에서 났지요. 원래 살던 집은 어디오? 남원 안에 있었는데 외구가 쳐들어온 뒤로 개녕동 깊은 골짜기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계세요. 저만 따로 살고 있답니다. 도련님은요? 부모님이 계시오? 아주 어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소. 그래서 줄곧 혼자였습니다. 저도 혼자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도련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정이 느껴집니다. 나도 아가씨를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지가 않소. 아까 신랑감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말인데 얼굴이 빨개지며 양생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소? 처녀가 잠시 양생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속에서 처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생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처님과 내기에 이겼을 때보다 더 기뻐 보였습니다. 진심이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창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3월이에요. 어제 저녁에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으셔서 걱정이 되어 찾아왔어요. 처녀가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3월아, 어머, 아가씨, 이분은 어젯밤에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고운 낭군을 만나게 해주셨단다. 부모님 허락을 먼저 받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서로 마음이 통했으니 인연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어서 집에 가서 술과 안주를 가져오너라. 예? 네, 알겠습니다. 3월이 종종종 달려갔습니다. 양생이 피식 웃었습니다. 시녀가 있어? 어릴 때부터 저를 따르던 아이랍니다. 조금 있다 3월이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돗자리를 처억 깔고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양생이 술상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릇은 하얗고 무늬도 없이 깔끔했는데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영 낯설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술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났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맡아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술이요? 이런 향은 처음인데. 그냥 드세요. 양생은 더 묻지 않고 마셨습니다. 향기롭고 달콤한 술이 몸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처녀가 술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시를 한 수 지어 사머리에게 노래로 부르게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요. 어서 들어봅시다. 처녀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를 읊었습니다. 쌀쌀한 봄바람이 얇은 비단옷 사이로 스며들 때면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겠네. 눈썹 같은 산 그림자 지고 저녁놀 떠오를 때면 원앙이 부른 누구와 같이 덮을까? 님이 그리워. 금비녀 밤만 꽂고 피리를 불었네. 등잔불이 꺼지면 내 마음 알아줄 님은 언제나 올까? 다행히 봄바람이 오늘 밤엔 기쁜 소식 갖고 와서 피리 소리에 답해주는 님 있다네. 그동안 겹겹이 쌓인 슬픔 씻어내니 외로워 울면서 잠들던 밤이 아득한 옛일인 것만 같네. 사몰이 그 시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봄밤의 달 아래 맑고 구슬픈 노래가 퍼져나갔습니다. 양생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처녀가 양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면 영원히 서방님을 모시고 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머나먼 곳으로 떠나겠어요. 처녀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무게가 있었습니다. 머나먼 곳으로 떠나겠다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양생이 처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내가 어찌 아가씨를 멀리할 수 있겠소.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처녀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양생은 행복했습니다. 양생은 처녀의 말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낯설고 시녀는 있으면서 혼자 산다 하고 멀리하면 떠나겠다는 말도.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법이죠. 양생은 그 이상한 기분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달이 기울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를 먼저 집으로 보낸 처녀가 양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을 이루었으니 이제 서방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까 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만복사를 나섰습니다. 새벽의 남원 마을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처마 끝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나들이를 하던 마을 사람 하나가 양생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총각 새벽에 혼자서 어딜 가는가? 혼자서라고 했습니다. 양생은 손을 꼭 잡고 있는 처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명히 손이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이 처녀를 못 보는 것입니까? 네, 친구를 찾아갑니다. 어젯밤엔 취해서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가 조심히 가게. 마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양생이 처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아가씨를 못 본 것 같소. 처녀는 대답 대신 양생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처녀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숲길을 헤치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개녕동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더 가자 조그만 집이 나타났습니다. 집 주변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담장 여기저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양생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이 왜 이리 쓸쓸하오? 처녀 혼자 사니 그렇지요. 처녀의 목소리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양생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처녀가 이끄는 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겉보기와 달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집에서 함께 사흘을 보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짓고 웃고 울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처녀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아가씨, 왜 그러시오? 어디 불편하오? 서방님, 이곳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예?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과 같아서 우리가 인연을 맺은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서운하시겠지만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양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헤어져야 한다니 무슨 소리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약속하지 않았소? 서방님이 제 집까지 온 것은 저와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니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처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옆에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방님이 어떤 분인지 무척 궁금해해요. 떠나시기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겠어요? 양생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정씨, 오씨, 김씨, 유씨, 네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가씨들 역시 어딘지 모르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하는 뜻에서 우리 모두 시 한 수씩 읊어 시의 밤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먼저 짓겠습니다. 정씨가 시를 읊었습니다. 꽃은 피어나고 달빛은 곱구나. 기나긴 슬픔 끝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 몸이 죽어서 비익조가 된다면 푸른 하늘에 님과 함께 날개 펴고 날리라. 비익조란 암수가 각각 눈 하나, 날개 하나씩인 전설의 새입니다. 짝이 없으면 날지 못하는 새. 이 몸이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날겠다는 애절한 시였습니다. 이번엔 오씨가 읊었습니다. 만복사에 향 피우고 돌아오는 길. 남몰래 던진 저포에 사랑을 맺게 되었다네. 꽃 피고 달뜨는 봄밤의 외로움도 그대와 술 한 잔에 눈 녹듯이 사라지네. 이번엔 김씨가 읊었습니다. 초록빛 소매자락 부드럽게 내리고 노랫가락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네. 길고 고운 머리 흙이 된 지 오랜데 오늘에야 님을 만나 활짝 웃어보네. 잠깐요. 길고 고운 머리 흙이 된 지 오랜데라는 구절. 이 시는 뭔가 이상합니다. 머리카락이 흙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유씨가 읊었습니다. 복숭아꽃
자두꽃이 바람에 날려 하늘하늘 집집마다 흩날리는구나. 그대 이제 사랑하는 님을 만났으니 한평생 그 마음 곧게 지켜 천년만년 행복하여라. 시가 끝나자 양생도 시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가을 부채처럼 버린다는 말. 그대가 나를 겨울 철새처럼 떠난다는 말. 그대여 그 말일랑 거두어 주오. 꽃 피고 달 뜨는 내내 영원토록 살아가리. 박수가 울렸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모두들 슬픔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처녀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고운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드릴게요. 제 마음이니 잘 간직해 주세요. 이 고운 것을 내가 받아도 되겠소?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보련사에 불공을 드리러 가실 거예요. 서방님이 진심으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도중에 기다렸다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주세요. 그야 당연하지요. 기다리겠소. 그럼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 가는 길에서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양생은 처녀가 준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서성거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 옆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양생은 처녀의 부모님이 오시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길 저쪽에서 물건을 잔뜩 실은 수레와 말이 줄지어 오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양반가의 행렬이었습니다. 행렬이 양생 앞을 지나가는데 나이든 하인 하나가 양생의 손에 들린 은그릇을 보더니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하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은그릇이 하인이 황급히 자기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어떤 사람이 아가씨 관에도 어떤 은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 위에서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선비가 가진 은그릇을 보십시오. 주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양생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지금 갖고 있는 은그릇은 어디서 난 것이오? 예? 이것은 어젯밤 헤어질 때 한 아가씨가 제게 준 것입니다. 그 은그릇은 죽은 내 딸의 관 속에 넣어준 것이오. 어떻게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거요? 양생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딸의 관 속에 넣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양생의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이 처녀를 보지 못했던 것, 인간 세상에 음식 같지 않던 술과 안주, 달빛보다 밝은 처녀의 얼굴, 시에서 머리카락이 흙이 된 지 오랜 데라던 구절들, 이곳의 사흘은 인간 세상의 3년이라던 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처녀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만 죽고 말았네. 피난을 가던 중이라 제대로 장례도 치러주지 못하고 산에 묻어준 지 벌써 3년이 되었다네. 오늘이 바로 대상이라 보련사에 가는 길이었어. 딸의 마지막 제삿날인데 자네가 내 딸과 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있다면 내 딸을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나. 양생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처녀가 귀신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양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렇다면 만복사에서 만난 그 처녀는? 사흘 동안 함께한 그 처녀는? 손을 잡고 걷던 그 처녀는 귀신이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생은 처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만나지 못하고, 결혼 한 번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야 했던 처녀. 3년 동안 귀신이 되어 떠돌다가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 겨우 이루어진 사랑. 그것이 처녀의 전부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따님을 만나 같이 가겠습니다. 처녀의 아버지가 보련사로 떠났습니다. 양생은 우두커니 길가에 서서 처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올까? 귀신이라는 걸 알았으니 안 오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한참 후 저 멀리서 하얀 치마저고리가 보였습니다. 3월을 데리고 처녀가 오고 있었습니다. 양생이 달려가 처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오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했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보련사로 갔습니다. 보련사에는 이미 처녀의 부모님이 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먼저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당 한쪽 휘장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처녀의 부모님이 주위를 살폈지만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생이 처녀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따님이 오셨습니다. 저 휘장 안에 계십니다. 얘야, 네가 정말 와 있느냐?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정말 내가 와 있구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밥 먹는 소리만 들리는 걸 보니 영혼이 있다는 게 사실이로구나. 잘 먹어라, 내 딸아. 잘 먹어. 법당 안에 처녀 부모님의 흐느낌이 퍼졌습니다. 처녀 어머니가 양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부탁이 있네. 신방을 마련할 테니 오늘 밤 우리 딸과 같이 있어 주게. 마지막 밤이니. 처녀 어머니가 이불을 펴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양생과 처녀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녀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방님,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처녀의 눈에 반가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낭군을 만나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어 늘 외롭고 슬펐지요. 그래서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만복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어 서방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서방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외롭게 살던 나도 아가씨를 만나 정말 좋았소.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처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헤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날이 새면 저승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서방님,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잘 가시오. 당신을 잊지 못할 거요. 양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뽀얀 안개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안개 속으로 처녀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의 손이 양생의 손에서 스르르 빠졌습니다. 처녀가 사라진 자리에 뽀얀 안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마룻지붕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승 가는 길 멀고도 멀어 울며 울며 떠나가네. 이별이 웬 말이오. 애달프고 슬프도다. 기막힌 내 신세 어이없고 님이여 부디 나를 잊지 마오. 노랫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가늘어지다, 가늘어지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부모가 방문 밖에서 듣다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우리 딸이 정말 떠났소. 아이고, 내 딸아, 잘 가거라. 양생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처녀의 아버지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양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과 헤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서운하지 않겠나.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말게. 이 은그릇은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딸 앞으로 사둔 논과 밭을 자네에게 줄 테니 부디 내 딸을 잊지 말아주게. 양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생은 술과 떡, 고기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개녕동 숲으로 갔습니다. 처녀가 살던 집이 있던 자리. 그곳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녀의 집은 무덤이었습니다. 사흘을 함께 지낸 그 방은 무덤 아니었습니다. 양생은 무덤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 가오. 헤어진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0년이나 된 것 같구려. 우연히 만나 부부가 되었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진심이었소. 몸은 비록 헤어졌지만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다. 양생은 밤새 무덤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떴다 졌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들 때야 양생은 천천히 일어나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양생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땅도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밤마다 처녀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저는 다른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답니다. 이건 모두 서방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잊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양생은 그 목소리를 한참 들었습니다. 처녀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양생은 그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처녀를 위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양생은 짐을 싸서 지리산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2번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의 의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 뒤 양생이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조선의 천재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김시습은 5살 때 이미 한시를 지어 세종대왕의 칭찬을 받았을 만큼 천재였지만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빼앗는 것을 보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벼슬도 않고 떠돌며 살았죠. 어쩌면 양생은 김시습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한 번 맺은 인연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상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